육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있었습니다. 서영입니다. 네, 저는 저야말로 계속 있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이고요. 유튜브로 강미미강님께서 이선영 아나운서 실시간 댓글은 잘 안 읽어주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본격적으로 본방 시작하면 댓글이 맞아요. 너무 빨리 올라와서 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미리 오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님께서 저번 주 희성님과 성철님 안 나오셔서 서운했어요 라고. 죄송합니다. 자꾸 결석하실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 잘하시던데요. 제가 다 봤어요. 모든 댓글에 서정 변호사던데. 좀 이제 김건희 여사 소식도 저희가 들을 게 있고 해가지고 또 잘 넘어가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결석하셔도 다 듣긴 듣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가끔 특별 게스트들을 위해서 좀 자리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한 번씩. 자꾸 결석하지 마세요. 네, 저 거의 결석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금 전 오전 10시에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뭐 원래는 9시 출석으로 통보를 했었는데 1시간 늦춰달라 뭐 이런 기싸움이 좀 있었고 그걸 수용을 해서 10시에 출석을 했는데 티타임 같은 거 없이 바로 조사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바로 반발 입장문을 냈는데 인상 깊은 부분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다. 이거 입장문들 보셨죠? 나는 무죄다 이거죠. 나는 무죄다 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무죄다. 거의 저도 뭐- 딱 그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뭐 무죄든 말든 간에 여전히 그 계몽령 속에 살아 있구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데 아주 속도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지금 비정상의 수계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오늘 드러났다. 이 비정상의 가장 이 핵심을 빨리 정리해야만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가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금 수사의 그 주체가 특검이잖아요. 수사의 방식, 수사의 어떤 결정 이런 거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그냥 피의자 1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난 과거에 대한 직함을 붙여줄 뿐이지 여전히 본인이 어떤 대통령 예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수사기관이 나오라면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고 그 안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일입니까? 왜곡이고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다. 저는 여전히 망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빨리 이 망상을 깨트리는 특검의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출석 전에도 좀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이 출석 방식을 두고 특검에서 이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지 않았죠. 뭐 지하 주차장으로 윤 전 대통령은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문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예민한 이유를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조사 때 조사 받고 나오면서 막 지지자들한테 손도 흔들고 뭐 기자한테 면박도 주고 그랬잖아요. 저분들 나 좀 보시게 비키라 막. 재판 때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특검 수사는 별개로 보여지고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인 고려가 국민들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부터 본인 주도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읽혀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장면도 사실은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마치 끌려가는 느낌, 뭔가 유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확인받으러 가는 느낌, 그걸 지우기 위해서 이 수사는 잘못된 거고 특검 자체가 잘못된 거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당당하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적어도 지지자들께는 보여드려야 한다. 아마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건 이제 정치적인 거잖아요.
뭐 수사 결과와 뭐 재판 진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이걸 가지고 이슈를 삼는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사실 그분의 정신 세계를 정상인이 가늠하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약간 나름 가늠을 해보면 본능적인 방어 태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판에도 여러 번 공개하고 나왔고 포토라인에도 여러 번 섰는데 굳이 진짜 몇십 초 안 걸리는 카니발에서 내려서 몇십 초 안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대답도 안 하고 저 장면에 다른 건 모두 다 할 테니 야간 조사도 받겠다. 심야 조사도 받겠다. 그런데 공개 소환만 하지 말아달라. 공개적으로 비공개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었잖아요. 저도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진짜 무의식적으로 특검 예전에는 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가지고도 따지고 따져봤지만 이건 그냥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곳이니까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게임이고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가져가는 것 아닌가? 뭐 기싸움도 있겠죠. 꿀리지 않겠다. 이런 게 결부된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에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혹시 그냥 특검의 입장을 무시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특검에서 소환 불응으로 간주해서 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인지 이제 그냥 이제 특검의 요구대로 지금 출석을 한 거잖아요. 구속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구속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수사 절차상에 구속이라는 게 중대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형사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속 수사가 이 수사의 그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사건건 출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어렵게 출석을 시키면 어떻게 조사를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한 번 정도의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뒤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냐하면 구치소에 수감시킨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불러서 물어봐야지 한 번 지금 출석하는 것도 오늘도 이 난리통이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을 폐쇄하고 경찰들을 배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하는 게 맞고 더 이상 반바지에 좀 단화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들 국민들도 어떤 여러 가지의 정서와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사 안에서 조사받고 있는 거 지금 속보로 여러 가지가 뜨고 있는데 쭉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안 하고 있다. 충분히 진술하고 있다. 동의하면 심야 조사까지 할 것이다. 네. 점심은 청사 안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과 10분간 조사 관련 청취를 했고 사건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찰에서 계속 이 수사를 담당한 박창환 총경이 참여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특검에서는 의사방해라든지 계엄 선포라든지 외환죄 부분도 조사할 거기 때문에 조사가 상당히 좀 길어질 거다. 그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 가능성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조사는 어쨌든 좀 잘 응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좀 그러겠죠. 이렇게 지금.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게 하루만 끝날 게 아니잖아요. 조사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조사 소환에 응하면은 구속까지는 뭐 당분간은 안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죄가 너무 커요. 내란죄, 외환죄 혐의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속 안 하고 수사한다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 혐의가 나오게 되면은 구속 수사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이제 외환죄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네. 장 소장님 예측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속보로 지금 속보로 뜨고 있어요. 나오고 특검에서 있는 계속 거예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로 이제 기소하면서 다음 달 9일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추가 구속도 요청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이제 외환죄 조사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건이 엄청 커지는 그렇게 볼 상황인 수밖에 것 같아요. 없죠. 네. 이거는 참 본인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뭐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했다. 그럴 의도가 있었다. 막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정황이라든지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라도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목적을 생각하면 특검은 한시적인 조직이고 기존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영역을 그럼 건드려야 뭐 성과로 인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외환죄 관련해서는 큰 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당연히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팔 가능성이 높고 영역을 보더라도 윤 대통령 그리고 뭐 군인들 국무위원들 당연히 하지만 안 건드린 데가 있잖아요. 여의도 쪽도 상당히 깊게 팔 가능성이 뭐 거의 99%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할 때도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요거는 좀 구속하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외환죄라면 또 얘기가 다른 다르죠.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추가 체포영장을 할 때 이제 추가 기소한 부분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부분이 주축이고 여기에 대해서 혐의가 많이 입증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네. 봐요. 경찰에서 이미 경호처 직원들 상당 부분을 다 증인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칠 때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외환죄는 아직 조사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구속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특검이 이전에 필요했을 때마다 언제든 부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뭐 안 나온 걸로 생각하겠다. 그다음엔 잡으러 가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당신이 뭐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에게는 피의자 중에 한 명일 뿐이야. 이게 특검의 조은석 특검의 기조인 걸 봐서는 또 조은석 특검이 과거에도 검사실에도 기선 제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걸 봐서는 이번에 설령 48시간 지나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구속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특검 스타일상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보면 조은석 특검이 연수원 19기, 윤 전 대통령이 23기로 윤 전 대통령이 이러면 후배인 거죠. 이제 둘 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둘 다 특수통에 뭐 강골 검사로 통했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별도의 면담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싸움 중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예, 피의자 중에 한 명이라고 특검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 대우 없다. 그거는 그 어디 뭐 웹툰 제가 좋아하는 웹툰에 나왔던 표현인데 아직도 목에 힘이 들어가 있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부하드랄이라고 목이 뻣뻣해 광장이라는 지금 드라마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원래 대사인데 그 목에 힘 들어간 걸 빼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입장문 중에 이런 대목 있어요. 특별 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폭주하는 특검은 법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법위에 존재하지 마라. 근데 이런 말들 하는 거 보면 기싸움이 보통은 아닌 거는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도 굉장히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본인은 법위의 존재인가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한 명일 뿐이라니까요. 특검이 보는 시선이 국민의 시선일 겁니다. 특혜를 바라지 말라 그거죠. 저는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일 뿐이다. 그 입장을 견지하고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내란 특검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속도를 낼 것 같은 게 지금도 속보로 계속해서 이제 특검에서 중간중간 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한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언론 대응도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속보를 보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저 건의할 게 있습니다. 건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제가 건의예요. 건의 얘기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 저는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입법부가 즉시로 좀 해야 될 법안이 내란죄라든지 이런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법을 좀 저는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호원이 한 40명 붙어 있거든요. 오늘 출석할 때 모습 보니까 네, 경호를 받다 보니까 여전히 본인의 어떤 신분 자체를 망각하는 파면당한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를 즉시로 통과시켜서 즉시 이 발효돼서 이 부분을 없애는 거. 혐의를 받으면 경호를 못 받게 한다. 저는 파면이죠. 파면. 네, 파면을 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파면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를 없애고 최소한의 경찰 인력으로만 신병경호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의 제안까지 듣고 저희 예정대로 김건희 씨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울증 등의 이유로 한참 한 2주 정도인가요?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건희 씨가 어제 오후 4시경에 퇴원을 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좀 기시감이 들어요. 이게 휠체어에 타고 이제 나타난 모습 저희가 여러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침대 누워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 충분히 예상한 일이고 또 뭐 그 방법이 제일 낫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걸어서 뭐 나오는 모습 완쾌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을 한 거기 때문에 완쾌라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뭐 겸사겸사 휠체어로 타고 나오신 건데 그게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여러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 진짜 그 휠체어야말로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았을까. 예. 그 장면이 나오는 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동정심 관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노린 것이 아닌가. 그건 나 아닌데. 아프니까 그럴 수는 소환 있겠죠. 조사하는 거 조금만 좀 염두에 둬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특검에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전략이다. 그런 거 아니면 뭐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한 언론사 보면은 이제 자택 아크로비스타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사과도 먹고 뭐 그런 모습까지 다 찍혀 있던데 결국에는 좀 소환 조사 대비를 해서 이러한 동정 여론을 좀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뒤에서 이제 밀고 나왔잖아요. 참 저분들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제 대통령으로서 해외 순방도 가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할 텐데 왜 그렇게 해괴망측한 일을 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 마음도 혹시 그분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참 처량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처량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뭐 병이 있다면 그거는 인권 차원에서 치료는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과 단죄는 별개고 우울증이 뭐 어떤 조사거나 그렇게 큰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화병 전치 한 20주 정도 다 얻었어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조사 관련해서 소환 통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정당한 출석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약간 이게 혹시 이거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이러면 구속당할까봐. 여기는 무조건 구속입니다. 아마 김건희 씨는 그 출석하면 구속당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이 좀 윤 전 대통령하고 약간 다른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 왜 느낌이에요.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은요 16개 혐의 플러스 알파인데 그 16개 혐의 자체가 검찰에서 지난 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다 뭉개놨고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아프다는 이유 말고 멀쩡히 걸어다니면 무조건 한번 소환 불러서 조사하는 게 되면 바로 긴급 체포에 영장을 처릴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16개 혐의 하려면 수감시켜 놓은 상황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그 많은 그 혐의에 대해서 8개 부처로 나눴다는데 언제 그 일일이 다 소환 조사를 합니까? 구치소에 두고 8개 부처가 16개 혐의를 수시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우울증 외에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은요 본인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단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한 대로 이 국민적인 동정심, 지지층의 동정심 이런 부분들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수밖에 없었다고는 판단이 되나 참 그 권한이 있을 때는 누릴 만큼 누리신 분들이 자기들 책임져야 될 때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격적으로도 참 실망스럽다. 이걸 어떻게 말하기도 민망한데요. 아무리 그 본인의 사정이 몸이 아프더라도 저는 빨리 전문 의들의 소견을 받아서 특검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보면 박 시장님 말대로 화병 20주가 40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아니 그리고 게다가 이제 특검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건강 그럼요. 문제로 지연을 시킬 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일단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많이 녹취 파일을 확보하면서 서울고검에 있던 팀이 그대로 갔다곤 하지만 사실은 주가 조작에서 구속 사유가 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진법사 같은 경우도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많이 돼 있지만 일단 김건희 씨가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아직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인 거죠. 신발을 이제 맞춰보면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특검에서 구속까지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될 정도로 하는 데는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조사에서 본인 조사는 필요하겠죠.
김건희 조사와 관련해서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거는 권력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 처가의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 상황들이 정리가 된다면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공무원 분들도 연루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수사의 핵심이 아닐까. 아니 최근에 불거진 의혹 있잖아요. 네? 뭐 농산물하고 뭐를 같이 들여왔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되는 16개 거예요? 플러스 이제서 되는데 그거는 상설특검에서 인천 세관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설특검에서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뭐 많이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제가 이제 어제 만나서도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좀 사실로 드러날 수가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정황적인 취재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김건희 씨 일가와 관련된 혐의들을 보면 지금 특검에 16개 외에도요. 지금 장수님 얘기했던 평택건도 있을 뿐더러 플러스 알파로 한 10개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곱하기 2 하면 될 것 같아요. 16 곱하기 2를 하면 32개. 정확하게 더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이게 거의 이 영화에서 나올 만한 이 사건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그게 비극적이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그걸 네. 3년 동안 알면서도 덮어놨던 것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했을 때는 이 국민들의 박탈감을 어떻게 할지 참 지금 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말씀하신 평택건이 한 18번 정도가 될 수가 있고 한 25번쯤에 저는 주목하고 있어요. 25번까지. 25분 뭐예요? 현재 이른바 김건희 특검은 총 16가지인데 어디까지 번질지도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네요. 일단은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나오는 중에 저희 무슨 얘기했냐면 원래 장 소장님이 먹구름 좋아하시잖아요. 네. 창원의 먹구름을 네. 예측하셨던. 네. 근데 이번엔 또 이제 평택의 먹구름을 죄송해요. 제가 예보하시고. 정치인사에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서- 서 소장님은 또 어디 서 예보하신다고요? 소장은 용산과 한남동의 먹구름을 또 저희가 예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평의 먹구름, 평택의 먹구름, 한남동의 먹구름. 왜 용산과 한남동 관저로 고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사안에 대해 언제 하실 겁니까? 저는 평택 먹구름이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럼 8월 말인데. 그 전에 일단 던지겠습니다. 그러시죠.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장마철이라 좀 날씨가 꿉꿉한데. 장성철 기상청이 정확해요. 네. 창원 먹구름도 정확히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평택 먹구름 그건 언제 좀 8월 말이나 호우주의보가 9월초쯤 될까요? 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8월 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 시기네. 저희 정치 인사를 위해서도 뭐 하나 이제 잘 간직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인준을 앞둔 상황입니다. 청문회는 끝났고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청문회가 이틀 있었으니까 평가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소장님 네.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뭐 점수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할 만큼 낙마를 해야 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공분 자체도 높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우리 이선영 앵커께서 곤란해지시니까 지난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는 적절한 인사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으나 청문회 스타가 되기보다는 스타일만 구겼다. 네, 그런 상황이 돼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은 국민들이 동의했다. 동의할 수준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의혹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도 않았고 태도도 좋지 않았다.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적인 미래는 그냥 국무총리가 한계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대통령께 많은 분들이 그 지명 임명 철회하세요라고 했지만 그냥
계속 임명할 것 같아요. 국무총리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이 계속 높으니까. 근데 집권 초기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간 거고 재산이 2억밖에 안 된다는데 뭐 그렇게 부정축제한 것 같진 않네. 뭐 이러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또한 전임 한덕수 총리에 비교하면은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덜한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도 태도 문제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하는데 어디 기자시죠? 소속이 어디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네. 아니요 저 청문회 오기 전에도 네. 계속 뭐 출근하시면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청문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태도가 그렇게 썩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총리가 되시고 나면은 그런 저희들의 비판을 좀 감내하셔가지고 국정 운영 잘 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즉 국민의힘은요, 사실상 이 청문회 공격수는 주진우 의원이 유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니까 농성에는 바로 돌입을 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네. 저희 당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뭐 농성하고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삭발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별 효과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야당이든 민주당을 향해서 하던 얘기를 이제 저희에게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 별무 소용이다. 국민들 아무런 관심이 없고 본인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참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고 그럴 거면 청문회라는 장이 펼쳐졌을 때 아무리 수가 적고 하더라도 좀 더 소위 말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날카롭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총리인데 국회의원 계속 할 겁니까? 네. 그리고 넘어가고 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나만 한 질문이죠. 재산 관련해서도요. 공부 조금만 더 해보면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출판기념회에서 얼마 받았다고 하는데 몇 권 팔았냐. 정가가 얼마냐. 이러면서 쭉쭉쭉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략의 부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전략을 사실은 당 상황이 좀 저희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쪽에 다들 특히 원내대표가 이걸 다 지휘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분이 뭐 당대표도 곧 하셔야 하고 혁신위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또 본인은 비윤이라고 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부여가 안 된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만 더 비판하자면 야당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거는 그건 처음 보는 거라서 여당 청문위원들께서 그런 상당히 나쁜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증인 참고인이 채택이 안 된 최초의 청문회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청문회 계속 할 거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분들은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양해는 돼요. 총리 후보자로 인준받는데 거기에는 개인의 흠결에 대한 양해도 있을 수가 있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또 예를 들어 정권 초기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양해도 되고 개인의 흠결에 대해서도 저는 양해하는 편이에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고 또 무결점인 사람은 그냥 종교 지도자 하셔야지 정치에서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다. 사실 좀 나오고 제가 뭐 허물이 많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료 제출도 몇 건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인이 낸 자료들, 본인이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낸 자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톤앤맨에서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좀 낮게 겸손한 모양새를 갖췄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당으로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개인적인 혐의나 의혹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2억 투자해가지고 배추밭에 2억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 받는 거 이거 배추도사 아니에요? 배추도사. 이거 어떻게 이거를 양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치자금법으로 이미 유죄를 받았던 거 아닌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낮은 자세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야지. 제가 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 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그렇게 뭐 적절한가? 투자했는데 돈 받았으면 게 뭐가 문제입니다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설명을 했죠. 2억을 그 투자를 했고 매달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믿고 줬다. 그리고 그거가 실행이 됐다 정도 수준이지 잘했다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전체 했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인사청문회라는 게 여야 간의 공격과 방어입니다. 그럼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에서 승패가 지워진 시간 내에서 가려지는 겁니다. 게임이 끝났잖아요. 심판은 국민이에요. 국민이 봤을 때 공격 측이 이겼어, 방어 측이 이겼어, 이건 판단해 주잖아요. 그럼 공격하는 야당이 조금 더 공세가 심판들이 보기에 높았다면 안 되겠네. 이건 그만둬야겠네. 방어하는 그 후보자 측에서 이렇게 되면 낙마하는 거예요. 여태 그래 왔어요. 이건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면 못 버텨요. 이 오광수 민정수석과 비슷한 겁니다. 그 사례. 그러면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공격 측이 졌다. 졌으면 그 게임이 끝난 뒤에는 그 다음 전략을 국민님이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주진우는 보세요. 자, 다 끝난 마당에 자 서로 다 공개하고 하자. 다 발가벗기면 다시 한번 해보자는데 게임 끝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질질 끄는 건지도 모르겠고 좀 국민의힘이 전략적이보다는 게 지난 한덕수 총리 때 민주당의 전략을 한번 보세요. 민주당 164석이었고 그때 마음먹고 반대를 했으면 첫 정부의 총리 인준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첫 시작이고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파행시켰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찬성해 줬잖아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럼 106석밖에 없는 국민의힘이 107석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깎아서. 소중한 한 석.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 사과드립니다. 지금 누구야? 얘기해 보세요. 누구? 107석밖에 없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실력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깃장 놓으면 뭐 할 겁니까? 파행을 시켰지만 그래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면 그래 새 정부에 출범을 해서 우리가 크게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공수관계에서 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략적으로도 졌고 공수도 관련해서 졌어. 여론조사를 하나 보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25일 1일간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참조하시면 되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찬성을 53.4%, 반대 40.4%로 나오면서 이제 국민들도 선생님처럼 좀 생각을 했다 이런 입장이 좀 기울어진 여론조사가 한덕수 총리가 나왔어요. 이 반대가 나왔었거든요. 당시에 거의 비슷한. 근데 저도 국민의힘의 전략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흠결 우리가 전 딱 제 기준으로 씁니다. 제 주변 분의 제 친구나 이런 분이 어떤 게 있는데 와 이놈 진짜 나쁜 놈이네. 이 정도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금을 왜 정해놓고 있냐. 현금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3천만 원 이상을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뭐 출판 기념일로 들어왔어요.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이해해요, 솔직히. 현금 얼마나 갖고 있고 싶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돼서 뭐 개선이 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모범적이라고 못하지만 그걸로 이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네 이건 아니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준이 그런데 예를 들어 총리 후보자로서 저는 제일 큰 게 국가 채무 비율을 아예 그 어림이 완전히 다르다는 잘 거죠. 모르고 있었던 예. 점. 예를 들어서 50% 조금 안 되는데 이것과 30%는 큰 차이예요. 그러면은 재정을 어떻게 펼칠 거냐? 처음 해놓은 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추경할 때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언저리 정도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국민의힘이 차라리 첫날 국가 채무비를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능력 검증으로 갔으면 사실은 그런 김민석 후보자도 인준이 되더라도 나중에 더 긴장하게 되고 국민의힘도 더 강하게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더 나가지 않고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중국 출장 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가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됐다. 국민의힘의 이제 전략 부재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청문회가 김민석 후보자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내일 방송에서 이제 이번 정부의 인선 얘기할 건데 지금 장관 후보자만 막 10몇 명이에요. 그럼 이제 장관 청문회 할 건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이 꼭 청문회에서 뭐 몇몇 장관을 낙마시키는 게 목표다. 뭐 1명, 2명, 3명, 4명 뭐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과정 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수를 볼 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략을 저 같으면 대정부 질문 많이 합니다. 대정부 질문하면서 송곳 같은 질문하면 돼요.
김민석 총리 숫자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허방하더라고 여러 가지로. 그거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도 어쨌든 정신 차릴 거고 결국 나라가 잘 되는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정말 얻어야 될 거 예를 들어 법사위원장 뭐 예결위원장 이걸 또 물밑에서 그런 식으로 가고 이게 원내 지도부의 역할인데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지금 저희 원내 지도부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부 비판을 제가 좀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끝나고 나서 농성하고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럼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옷도 똑같이 맞춰 입어가지고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일이라는 건 뭘 도모하는 건가요? 당권이죠. 당권. 예. 그 얘기 하실 거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다 얘기해 주세요. 저희 뭐 전국위원회 이런 거 7월 1일부터 당일에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자, 7월 1일이면 무슨 날이냐? 김용태 위원장 임기 끝나고 바로 첫날이에요. 첫날 7월 1일 0시부터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원래 모시고 오는 게 역할인데 지금 보니까 전국위원회라는 거를 그날 아침 8시 반에 열거든요. 그 얘기는 비대위원장 될 사람을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준 받으면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비대위원장을 누굴 준비를 했느냐? 지금까지 얘기가 없거든요. 본인이 본인 올려서 본인이 본인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명장에 비대위원장 송원석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함 당대표 권한대행 송원석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셀프 임명을 지금 좀 우려하고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셀프 추천에 셀프 임명.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당이 개혁으로 가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우려해왔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는 저희가 내일 방송 분량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는. 근데 유튜브로 맑은 하늘님께서 윤 대변인님한테 한 맺힌 게 많으신 것 같다고. 아니, 한은 아니고요. 한이잖아요. 아니 많이 제가 좀 참았죠. 말씀을 많이 안 드렸죠. 친한. 근데 이제는 해야 되겠어. 이거 새로 처음 보는 걸 개혁이라고 하면 지금 개혁하고 있어요. 저희 당이. 이런 거 처음 보잖아요. 예, 유는 아니고 한이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죄송합니다. 청문회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원 구성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에 굉장히 대립이 거셌는데 예. 여기에서 야당이 좀 어떤 키를 쥐지 못하고 가는 모습이 계속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공석이었던 4개 상임위원장 이제 다 민주당한테 갔거든요. 맨날 똑같은 말씀 드려서 그런데 의석수가 너무 적어요. 이 의석이 한 125석 정도만 돼도 이 협상 파워가 생길 텐데 이건 그 20석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제명 저지, 개헌선, 뭐 사수 요 정도밖에 역할이 없고 그냥 교섭단체일 뿐이에요. 뭐 필리버스터도 24시간 지나면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너무너무 충분하게 즐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더 전략적으로 정말 얄밉도록 세밀하게 만들어서 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다른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이 힘이 적은 야당은요, 의석수가 적으면은 결국에는 국민의 여론, 지지, 그거가 협상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국민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도 본인들의 여러 가지 협상력을 높일 가능성이 없죠.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이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민주당의 배려, 이거밖에 없는 거죠. 반대를 해요. 근데 의석수 부족해요. 반대를 하는데 국민 여론은 그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뭘 가지고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당권 다툼만 해요. 그럼 국민들이 야, 이거 국민의힘 정말 정신 못 차리는구나. 여기 보면 또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하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막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은 도덕적, 법률적인, 윤리적인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당분간 정치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파구가 없다. 없어요. 뭐 심플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법사위가 현재 구조상은 여러 입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상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불법 개헌을 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낼 수도 있는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권한을 어떻게 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야당이 좀 견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국민 여론이 이 당에게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선 안 되겠다. 이게 훨씬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위험한 신호를 여전히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본인들 스스로 해소하고 나서 그러니까 메신저가 깨끗해져야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은 메신저들이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에 대한 옹호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해소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제안을 드리면 법사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여야가 바뀌면 이 법사위 쟁탈전 때문에 이게 또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이거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어제 이제 다 법사위원장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후반기로 논의가 돼야 될 합의사항입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에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법사위를 지금 상원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에서 그냥 본연의 상임위로 저는 제도적 개편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체제작구 심사 같은 경우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법사위가 모든 상임이라든지 국회 입법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해소해버리고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최소한의 그런 판단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위원회로 만들어서 둔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정치권 안에서 법사위 쟁탈전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시급하게 여야가 좀 나서서 하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법사위도 하반기 때 국민의힘이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문제다. 그래도 그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본인들 주장한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떠한 해명이나 아니면 논리적인 설득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 우리가 집권 초기고 당신들한테 줄 수 없으니 우리 의석수 많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주장은 그렇게 했지만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낼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죠. 대통령께서 대화 협치를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고 낼름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낼름을 말로만. 하면 또 그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과거에 주장했던 그러니까 과거의 주장이 얘기했잖아요. 불과 몇 년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법사위가 그런 아주 안 좋은 관행들이 있었고 악습을 그 안 좋은 반복되어 관행을 민주당이 계속 왔어요.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장을 떠나서 전반기에 2년은 민주당이 하자고 한 게 기존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뭐 민주당이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전반기 2년인지 사실 아니면 야당이 하는 그렇지. 건지 사실상 건전한 견제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발목 잡기가 뻔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준다고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관행에 대한 품격 유지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속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결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아까 말씀한 대로 야당이 힘을 얻으려면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 주장을 한 데에서 장소장님처럼 민주당이 야박하다라는 여론은 높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저 말씀은 억울하면 선거 이기고 의석수도 많이 가져가라 이 얘기니까 선거는 뭐 때 되면 하니까 그때 보시죠. 예, 저희는 다 기억합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좀 이거 뜯어보면 법사위원장이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이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여당 중진 의원들이 선출됐는데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 가장 주목받는 자리다 보니까 이춘석 의원 어떤 분인지 평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많이 했으니까. 저도 잘은 중립적이신 아, 분이죠. 이춘석 그렇게 의원. 중요한 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이천석 의원이요. 네. 그 지난 위원장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지금. 지난 위원장도 합리적이었죠. 그러니까 온건파라고 성공했다. 얘기했구나. 온건파. 어떡하지? 내가 좀- 이거 생방이라 편집이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정정하면 되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없지만 네.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온건파고 그다음에 법률가시고 아니, 정청래 의원이 오해 없으셨으면 하네요. 네. 뭐 오해를 하셔도 제가 무슨 말해도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조금 온건한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를 이끌어갈 거고 사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한 호남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부침이 좀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과 친화력도 그렇고 야당, 국민의힘과 소통도 가능하신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사실상 조금 법사위 자체가 뭐 염려하는 만큼 그렇게 지난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뭐 인물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런 분들이 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야당 시절에는 자기네들이 가져간 논리가요.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뭐 그래서 가져갔잖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얘기니까 여기까지 듣고 네. 마무리할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토요일 생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